(2014년분) 연말정산에서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 원씩, 3명째부터는 20만 원씩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세출 예산의 68%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이 한화건설에 시공 중인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현장을 깜짝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SK그룹이 오늘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박미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매도세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 박준석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매도세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9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4% 하락한 1970.95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전날보다 0.88% 내린 546.5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유가 하락에 의한 에너지 업종의 약세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날보다 4.2% 하락한 배럴당 63.0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7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국제 유가 급락의 여파에 국내 증시의 투자 심리도 얼어붙었습니다. 이날 하락 출발한 지수는 장중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했지만 기관이 지속적으로 순매도를 기록하면서 반등에 실패했습니다. 기관은 이날 1,100억 원가량의 주식을 내던졌습니다. 반면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1,200억 원, 40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전기전자, 전기가스를 제외한 대다수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건설이 2% 이상 하락하며 약세를 보였고 음식료, 증권, 종이목재, 철강금속 등도 1% 이상 빠졌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삼성화재가 2% 이상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 한국전력 등도 1% 이상 올랐습니다. 반면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 자동차주 3인방이 동반 하락했고 포스코, 아모레퍼시픽 등도 내렸습니다. 네, 국내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9일 개막한 중국 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이 경기를 부양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국내 상장된 중국 국적주들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 후광통 등 중국 관련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어김없이 중국 국적주들이 춤을 추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국내 상장 중국주들은 이슈나 기대감으로 급등하는 테마주에 불과하다며 묻지마 투자에 주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9일 국내 상장된 중국 국적주 9종목 가운데 CKH를 제외하고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CKH도 이날 장중에 14.6%나 급등했습니다. 중국 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중국 국적주의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중국 국적주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적을 토대로 한 주가 상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노중 IM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중국 원양자원의 경우 올해 누적 적자가 628억 원인데 연초 대비 106% 이상 주가가 올랐다며 실적과 괴리된 주가 상승인 만큼 위험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중국 국적주의 이 같은 상승을 주도한 것은 그러나 이러한 기대감만으로 중국 국적주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대개 투자자들은 실적을 보고 투자하는데 중국 국적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반영된 주가 상승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박준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다음 달 시작하는 2014년분 연말정산에서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 원씩, 3명째부터는 20만 원씩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세액공제가 처음 적용돼 고소득자일수록 환급액이 줄고 저소득자는 늘어나 소득 구간별 근로자들의 희비가 크게 엇갈릴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오늘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의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선 자녀 양육과 관련해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 원씩, 2명을 넘는 초과 1인당은 20만 원씩 세액공제되는 것으로 바뀝니다. 월세액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공제 대상과 요건이 완화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 월세액의 10%인 75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줄어드는 대신 세액공제 한도는 확대됐습니다.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는 80%에서 70%까지 소득공제 한도가 낮아지고 총 급여 1억 원 초과분은 공제율이 5%에서 2%로 줄어듭니다. 대신 최대 50만 원을 공제하던 세액공제는 최대 66만 원까지 확대되고 38% 최고세율 적용 과세 표준 구간이 3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인하됩니다. 정부가 내년 세출 예산의 68%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5년도 예산 배정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전체 세출 예산 322조 7,871억 원의 68%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가 39.6%로 가장 많고 2분기 28.4%, 3분기 19.6%, 4분기 12.4%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예산 집행률도 올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올해 예산의 상반기 집행률을 55%로 잡았다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경기가 급속히 냉각되자 57.1%로 올린 바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 예산 배정률을 올해보다 높인 것은 내년 경기 흐름을 상저하고로 전망하고 상반기에 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탄을 충분히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서민 생활 안정, 경제 활력 회복, 일자리 확충 등과 관련된 사업을 상반기에 중점 배정했다며 인건비 및 기본 경비는 원칙적으로 균등 배분하되 실소요 시기를 감안해 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이 한화건설에 시공 중인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현장을 깜짝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한화그룹에 따르면 김승현 회장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척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비스마야 사업은 1,830만 제곱미터 부지에 10만 가구 규모의 분당급 신도시를 짓는 공사로 총 80억 달러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대형 공사입니다. 이 현장에는 한화건설과 협력사 직원, 외국인 근로자 등 약 7,400명의 인력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층 규모의 아파트가 속속 올라가고 있으며 내년 6월 1,400여 가구가 첫 입주를 시작합니다. 김 회장은 어제 건설 현장의 직원 식당을 찾아 현장 근로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으며 이날 저녁에는 한화건설 협력업체 임직원, 외국인 노동자 대표 등을 식사에 초대해 격려했습니다. 김 회장은 삼성 계열사와 이뤄진 빅딜과 관련해 최근 그룹이 획기적인 인수합병을 성사시키며 커다란 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방산과 석유화학 등 주력 사업 분야에서 세계 인류 기업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한화건설도 더 큰 역사를 이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SK그룹이 오늘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에너지와 화학, 정보통신 등 그룹 핵심 사업의 부진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 주력 계열사들의 CEO를 전면 교체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SK그룹이 주요 계열사 사장단을 대대적으로 교체하는 쇄신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SK그룹은 이번 인사에서 SK하이닉스를 제외한
SK이노베이션과 SK텔레콤, SK네트워크스, SKCNC 등 SK그룹 4개 주력 계열사의 최고 경영자를 모두 교체했습니다. 정유부문 주력 계열사인 SK이노베이션 사장에는 정철길 SKCNC 사장이 내정됐고 SK텔레콤 사장에는 장동현 SK플래닛 최고 운영 책임자가 내부 승진으로 발탁됐습니다. SK네트워크스 사장에는 문종훈 SK수펙스 추구협의회 통합사무국장이 선임됐고 SKCNC 사장에는 박정호 SKCNC 기업개발 부문장이 승진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사장에 내정된 정철길 사장은 2011년 SKCNC 사장직에 올라 방글라데시 중앙부처와 산하행정기관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기간 인프라 사업을 수주하는 등 국내 사업 위주였던 SKCNC의 사업구조를 글로벌 사업구조로 바꿔 기업 가치를 크게 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정 사장은 SK에너지 사장도 겸직해 앞으로 그룹의 에너지화학 분야 위기를 극복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장동현 SK텔레콤 신임 사장도 이번 인사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 사장은 1963년생으로 현재 그룹 내 주요 CEO들이나 부문장보다 연배가 낮은 편입니다. 장 사장은 SK텔레콤 전략기획부문장과 마케팅 부문장을 거쳐 지난해 말부터는 SK텔레콤의 플랫폼 자회사인 SK플래닛 사업운영 총괄을 역임했습니다. 장 사장은 정보통신업계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유무선 통신업이 갖고 있는 성장 정체 위기 돌파를 진두지휘하게 됩니다. SK네트워크스 문종훈 신임 사장은 워커힐 경영총괄 사장과 SK마케팅앤컴퍼니 사장 경험을 살려 SK네트워크스의 경영 정상화를 마무리하고 사업 모델의 업그레이드를 이끌 전망입니다. SK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인 SKCNC 사장으로 발탁된 박정호 사장은 SK커뮤니케이션즈 부사장과 SK텔레콤 사업개발부문장을 역임했으며 최태원 회장의 비서실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한편 SK는 이번 정기 인사를 통해 승진 30명, 신규 선임 87명 등 총 117명의 승진 인사도 단행했습니다. SK그룹이 이번에 대규모 쇄신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주력 사업인 정유 부문이 올해 유례없는 부진을 겪은 데다 SK하이닉스 외에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그룹의 변화를 주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최태원 회장이 장기 수감 중인 상황에서 SK그룹이 대대적인 인적 쇄신으로 악화되는 경영 환경과 경영 공백을 돌파해 나갈 수 있을지 재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면세점은 오프라인 유통 채널 중 아울렛과 더불어 최근 유일하게 성장세를 보이는 곳인데요. 유통업계가 인천공항과 시내 면세점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격전을 펼칠 전망입니다. 한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월 정부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 부산, 제주에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허가하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꼽히는 시내 면세점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기업들의 물밑 작업이 벌써부터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업체들이 가장 눈독을 들이는 곳은 서울. 서울은 지난 2000년 이후 신규로 시내 면세점이 허용되지 않아 정부가 이번에 면세점 특허를 내주면 서울의 면세점이 추가로 생기는 건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현재 서울 시내 면세점은 롯데, 신라, 동화 등 총 6곳뿐입니다. 올해 극심한 소비 위축으로 국내 유통업계 매출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면세점만큼은 예외입니다. 국내 면세점 시장 규모는 2010년 4조 5천억 원에서 지난해 6조 8천억 원으로 3년 사이 50% 이상 성장했고 올해는 7조 5천억 원으로 커질 전망입니다. 특히 기업들이 시내 면세점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공항 내 면세점보다 수익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어제 입찰 공고를 낸 인천공항 면세점의 경우 입점 시 브랜드 이미지와 해외 진출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상징성은 크지만 수익성은 좋지 못한 편입니다. 지난해 인천공항에 입점한 롯데, 신라, 한국관광공사 등은 인천공항공사의 임차료만 총 매출의 약 30%인 6,150억 원을 지불했고 그중 롯데와 신라는 매년 200억 원 내외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면세 사업 자체가 특허권이기 때문에 서울이 나오든 어디가 나오든 대기업은 무조건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일단 수익이 나오고 요새 면세점이 거의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따라서 기업들은 임대료 부담이 낮고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의 활용도가 높은 시내 면세점 사업에 쏠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입찰 참여 기업들 간의 경쟁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내면세점 입찰에는 정부가 당초 중소 중견기업에만 기회를 줄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면세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에도 입찰 참여를 허용하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입니다. 대기업은 롯데 신라를 제외한 신세계 한화 갤러리아 워커힐 등 후발주자가 모두 나설 전망입니다. 또 중소 중견기업뿐만 아니라 그동안 면세점 사업을 하지 않았던 서울시와 현대백화점그룹 등 신규 사업자도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최종 조율을 거쳐 시내 면세점 추가 허용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내 면세점 추가 허용은 법령 개정 없이 관세청장 고시만으로 가능해 일단 정부 방침이 확정되면 이른 시일 내에 신규 사업자 선정 작업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내년 기업 공개 물량이 대기업군 39곳을 포함해 182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산 소식 증권부 강광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삼성 SDS와 제일모직 공모주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 내년은 어떤가요? 네, 내년 기업 공개 물량이 대기업군 39곳을 포함해 18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엄청난 흥행 성적을 거둔 삼성 SDS와 내일부터 이틀간 일반 공모 청약이 진행되는 제일모직에 이어 내년에도 공모주 시장의 투자 열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KTB 자산운용에 의뢰해 내년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업체를 집계해보니 대기업군 39곳, 코스닥 업체 100곳, 해외기업 16곳, 바이오 업체 22곳, 코넥스 이전 상장 업체 5곳 등 총 182곳이 2곳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유가증권 시장 상장 기업은 총 8곳이고 코스닥 상장 기업은 총 71곳인 것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하는 셈인데요.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대기업군 39곳이 모두 유가증권 시장에 실제로 입성한다면 유가증권 시장 상장 기업 수는 한국거래소가 전산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합니다. 이전에는 25곳이 유가증권 시장에 입성한 2010년이 최대 수준이었습니다. 공모주 펀드를 운용하는 오진택 KTB 자산운용 펀드 매니저는 내년 상장이 예상되는 기업들이 실제로 모두 상장한다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는 업체는 사상 최대 수준이 될 것이라며 내년 대기업 계열 상장이 많은 것은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이 화두가 되고 있는 데다 모기업이 어려움을 겪어 자금 조달을 하려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내년에 유독 대기업 계열 비상장사의 공모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고 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내년 대기업 계열 비상장사 39곳이 상장을 추진하는 주된 이유는 지배구조 개편, 재무구조 개선, 업황 개선, 기관 투자가 자금 회수 등 다양합니다. 지배구조 개선이나 사업구조 재편을 위해 내년 상장에 나설 업체는 이노션과 LG CNS, SK D&D, SK E&C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이 10%, 이 부회장의 누나인 정성희 고문이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노션의 경우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높기 때문에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연결될 개연성이 큽니다. LG CNS와 SK D&D도 오너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지배구조의 정점에 설 수 있는 업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상장을 추진할 기업은 KT그룹 계열사인 KT렌탈과 KT텔레캅, 그리고 동부그룹 계열사 동부생명, 동부대우전자, 동부판환농, 그리고 포스코그룹 계열사 포스코에너지, 포스코건설 등입니다. 상장 계획은 이전부터 밝혔지만 실적이 부진해 상장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기업들도 내년 업황이 회복되면 곧바로 증시에 입성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실적 부진으로 상장이 연기되고 있는 기업에는 생명보험사와 정유기업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생명보험사 중에는 미래에셋생명과 교보생명이 거론되고 있고 정유사 가운데는 SK루브리컨츠와 현대오일뱅크 등이 있습니다. 기관 투자가의 자금 회수를 위해 상장이 추진되는 업체는 LG실트론, GS엔텍, 현대로지스틱스, BC카드 등이 있습니다. 독자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실적이 상승 중인 대기업군도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후보군으로는 NS쇼핑, LIG넥스원, 이랜드리테일, 혜태제과, AK캠텍, 제주항공, 에어부산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년에 IPO가 실시될 국내 기업들에 대한 소식 자세히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증권부 강광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루 사이에 4% 이상 하락하며 5년 내 바닥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가에서는 유가가 $40 초반까지 주저앉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브렌트유는 오늘 시장에서 내년 1월 인도분이 4% 이상 하락해 66.19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이로써 브렌트 유가는 2009년 10월 이후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로이터에 의하면 모건 스탠리는 지난 5일자 보고서에서 2015년 브렌트 평균 유가를 $70로 앞서보다 $28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43까지 주저앉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애덤 롱슨 애널리스트는 로이터의 석유 수출국 기구 개입 없이는 시장 불균형이 심화할 위험이 크다면서 내년 2분기가 과다 공급의 절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쿠웨이트 국영석유회사 최고 경영자도 유가가 앞으로 6개월에서 7개월 65달러 내외를 오갈 것으로 내다봐 석유 수출국 기구가 당분간 저유가를 수용할 것임을 거듭 내비쳤다고 로이터는 지적했습니다. 저유가 지속에 미국 셰일유 생산도 머지않아 위축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로이터는 스탠다드 차타드의 애널리스트들이 미국의 원유 생산이 2개월 안에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유가로 우리나라가 국내 총생산의 2.4%에 이르는 원유 수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에너지정보청과 국제통화기금 등의 자료를 인용해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대까지 떨어진 데 따른 주요 에너지 수입국의 비용 절감 효과 및 주요 에너지 수출국의 수입 감소 효과를 보도했습니다. 원유를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도, 일본 등은 유가 하락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GDP의 2.4%에 해당하는 원유 수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분석 대상국 중 혜택이 가장 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원유 수입 비용이 감소하면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뿐 아니라 원유 관련 제품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이 커질 수 있게 됩니다. 인도와 일본도 각각 GDP의 1.8%와 1.2%에 해당하는 원유 수입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뒤이어 독일, 중국, 미국도 저유가에 따른 수혜국으로 분류됐습니다. 반면 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국들을 포함한 산유국들은 수입이 크게 줄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전망입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국가는 쿠웨이트로 원유 수출 대금 감소가 GDP의 18.1%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올림픽 개혁안인 올림픽 아젠다 2020 중 하나로 여러 도시에서 올림픽을 치르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마스 바흐 독일 IOC 위원장이 최근 언급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의 일부 종목 교류 개최가 현실화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게 됐습니다. IOC는 홈페이지를 통해 단일 도시에서 개최하던 올림픽을 여러 도시에서 분산 개최하는 개혁안이 통과됐다고 전하며 이번 결정으로 올림픽 개최 비용을 줄이고 더 많은 도시가 적극적으로 올림픽 개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IOC가 올림픽을 여러 도시에서 분산 개최하도록 한 것은 최근 올림픽 개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 한 나라에서 대회를 열기가 쉽지 않아졌기 때문입니다. AP통신은 올해 소치 동계올림픽의 경우 개최 비용이 $510억 달러나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고 2022년 동계올림픽의 경우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중국 베이징만이 개최를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신문 시카고 트리뷴은 이번 결정은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봅슬레이와 루지, 스켈레톤과 같은 썰매 종목을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개최할 경우 한국은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20억 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출신의 정창호 크메르르즈 특별재판소 유엔재판관이 국제형사재판소 ICC 재판관에 선출됐습니다. 정 재판관은 오늘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ICC 재판관 선출 1차 투표에서 유효표 104표 중 3분의 1을 넘는 73표를 얻어 임기 9년의 재판관에 뽑혔습니다. 내년 3월 임기 만료되는 재판관 6명의 후임을 뽑기 위한 이날 선거에는 정 재판관을 비롯해 동티모르의 마리아 나테르시아 구스마오 페레이라, 스웨덴의 크리스터 텔린, 프랑스 마크 페랭드 브리샴바우 등 17명이 입후보했습니다. 이 중 1차 투표에서 3분의 2를 넘겨 당선된 후보는 정 재판관이 유일했습니다. ICC는 집단 살해죄, 인도의 반환죄, 점쟁 범죄와 침략 범죄 등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입니다. 중대 범죄자를 국제사회가 단죄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내년 3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정창호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판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주 오스트리아 대사관 사법협력관,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2011년 8월부터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 재판관을 맡고 있습니다. 센 경제형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